자, 오늘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글쓰기와 가짜뉴스. 아마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모럴리티와 관련해서, 그리고 방송 윤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리터러시와 관련해서도 이 가짜뉴스 부분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께서 나오셔서 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언론학자로서 로봇 저널리즘과 팩트체킹을 연구하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예. 잠깐 세팅을 하고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글쓰기와 가짜뉴스. 아까 처음 강연에서도 보셨지만 이 AI가 시도 쓰고요. 그리고 대화도 할 줄 알고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뉴스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그 가짜뉴스 팩트 체킹의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더 눈여겨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첫 번째 강연과 두 번째 박찬재 엔터아츠 대표의 인공지능 음악 창작 비즈니스에 이어서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나오셨네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 저널리즘과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인공지능과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딱히 글쓰기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뉴스 아티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짜 뉴스 연구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가짜 뉴스를 자동으로 이제 파악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죠. 근데 가짜 뉴스에 대한 연구는 지금 굉장히 초입 단계의 연구라 저희 아이디어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토픽으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흥미로운 발표를 많이 들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AI가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등의 데이터에 적용돼서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죠.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작업에도 AI가 최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미지 분류, 그다음에 이미지 개체 인식, 그다음에 동영상 요약, 텍스트 개체 인식 이런 것들이고 앞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음악 분야에도 최근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이 돼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로봇 저널리즘과 자동화된 팩트 체킹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 이제 결과들을 오늘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동화된 팩트 체킹은 이제 진행돼 중인 연구의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저널리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야구 기사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2017년 기사이긴 한데요. SK와 기아의 경기 결과였고요. 그래서 SK가 문학구장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10홈런 35득점을 합작하는 타격쇼 끝에 승리하였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회, 2회, 3회 이제 플레이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좀 이게 길어서 좀 제가 줄였는데 중간에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끝내 SK는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한 1,800자에서 2,200자 정도의
기사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이제 전혀 없는 순수하게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저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저희가 작성한 소프트웨어고요. 오른쪽에서 특정한 경기를 선택한 후에 기사 생성이라고 누르면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성된 기사이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기사 뒤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플레이들을 계산을 해서 각 플레이가 이제 뭐 야구에서는 기대 승률이라고 하는데요. 기대 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 승률을 계산을 한 후에 가장 경기에 영향을 준 플레이들을 모아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2군 야구 경기 기사도 만들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KBO에서 이 사업을 따내서 2군 야구 경기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 오늘 강연 들으시는 분들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2군 야구 경기까지 다 챙겨보지는 않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2군 야구 경기 기사가 중요하고 기사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군 야구 경기 기사까지 챙겨서 다 기사를 쓸 여력은 어느 언론사들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서 로봇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내 주식 시황 기사도 만들었습니다. 주식 시황 기사는 사실 그 야구 기사보다는 훨씬 간단한데요. 사람이 쓰는 기사도 굉장히 템플릿화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코스피 지수는 어떻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은 어떻고,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드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정보도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동영상을 또 이제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눈여겨 보실 부분이 저희가 기사를 생성하면서 중국어 기사를 동시에 생성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날짜를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 과정을 거친 후에 기사를 생성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어 기사를 동시에 생성을 합니다. 우리말과 한글과 중국어를 동시에 생성을 하는 거죠. 최근에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네이버의 파파고 같은 좋은 그 번역기가 있지만 저희가 번역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번역기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뭐 다 써보셔서 아실 텐데 아직 프로덕션 레벨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사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연구라서 이제 저희는 데이터만 있으면 어떤 언어로든 기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중국인 학생이 있어서 이런 연구가 이제 가능했는데요. 네, 뭐 프랑스어, 일본어, 뭐 영어는 물론이고요. 이제 여러 언어를 동시에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핵심 내용 발견, 그다음에 기사 본문 작성, 그리고 배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에 이제 알고리즘과 AI가 관여해서 자동으로 뉴스 기사를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이고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의 모든 경기를 분석해서 기사를 작성해 왔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간단한 한 단락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00자에서 500자 정도 되는 기사를 생성을 합니다. 2016년에는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서 증권 시황 기사를 실제 종이 신문에 매일같이 내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선 19대 대선 보도를 위한 로봇 기자를 만들었었고 2018년에 지방선거 카드 뉴스를 만들고 평창올림픽도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에 올해 이제 총선 챗봇 로봇 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사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스태츠 먼키라는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과 저널리즘 스쿨이 뭐라 그러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스태츠 먼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는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회사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라는 회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미국에서 지금 AP 통신, 포브스 등의 여러 매체에 로봇이 작성한 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해외 외신을 접할 때 이제 뭐 스포츠 기사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스 관련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작성한 기사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한글 기반의 로봇 저널리즘 뉴스 기사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 뭐 0.3초라고 현지상 써놨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시스템의 속도에 따라서 다소 이제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사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동시에.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인사이츠가 2013년, 꽤 오래 지나서 지금 훨씬 더 많겠지만 한 해 동안 찍어낸 기사의 수가 3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로봇 저널리즘의 의미가 가까운 시일 내에 리포터와 편집자보다 빠르게 데이터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툴과 방법론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기 전에는 잡음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석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신호를 발견해내는 그런 초기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 사람보다 훨씬 빨리 신호를 감지해서 기사를 송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개인화된 기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LA타임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퀘이크봇이라는 뉴스 로봇인데요. 이 퀘이크봇은 LA타임즈 서버에 자리한 알고리즘이 미국 지질연구소의 이메일을 분석을 해서 특정한 신호가 감지가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을 합니다. 기사를 작성을 해서 바로 LA타임즈 서버에 기사를 올리게 되는데 사람이 작성한 것보다 당연히 엄청 빠르겠죠. 그래서 국내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이제 속보 기사를 쓸 때 이제 뭐 일단 교정도 봐야 되고 데스킹 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아무리 못해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속보하고 타이틀이 딱 있는데 클릭해 보면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 빈 기사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그 정도인 거죠. 하지만 알고리즘은 기사를 작성을 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지진 정보 같은 거 많이 날라오고 있는데
저랑 관련된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정보까지 다 받아본다면 사실 그거는 불필요한 정보인 거죠. 하지만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이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기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LA 타임즈는 케이크봇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호미사이드 리포트라는 그런 로봇 기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흥미로운데요. 여기 이제 크게 봤는데 위에 두 개는 매우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냥 이름과 나이와 사망 사건이 일어난 장소 정도만 캐치를 해서 그냥 로봇이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아래 기사를 보면 바이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누가 기사를 썼는지 나오고요. 위에 두 개는 없습니다. 바이라인에 있는 기자가 좀 더 정보를 취재해서 로봇이 쓴 기사를 확장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로봇과 사람 간의 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과 사람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미 해외 메이저 언론사들은 기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성한 뉴스 기사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 환경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빅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등의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서 학술적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이제 이런 분야 연구를 하는 언론학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학자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언론을 공부하지는 않았고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언론정보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 저희 연구실에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기공학 이런 전공을 한 학생들도 있고요. 당연히 언론 전공, 그다음에 사회과학 여러 분야 전공한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음악 전공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이런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설계를 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를 이제 구조화해 놔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당연히 그런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기사 자동 작성을 위한 로봇 저널리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야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야구 문자 중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문자 중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이런 식이죠. 1구 볼, 2구 스트라이크 이렇게 쭉쭉쭉 쌓여 나가서 첫 번째 타자는 아웃됐고, 두 번째는 포볼로 나갔고, 세 번째 안타를 쳤고,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API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훨씬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짜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비정형 데이터라서, 해석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벤트 추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라는 것이 1번 타자가 1루타를 쳤다, 2번 타자가 삼진 아웃을 당했다, 이런 것이 이벤트가 됩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벤트를 먼저 정해놓고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의 변동량은 어떻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은 어떻다. 이런 이벤트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어떤지를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변동량이 오늘 3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죠. 만약에 오늘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이 한 20일 연속 매수세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중요 이벤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중요한 이벤트인가를 계산해 내야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기법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 승률 계산을 통해서 각각의 플레이가 경기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계산해 내고요.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벤트가 이 전체 그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냅니다. 그렇지 않고 기사를 쓰게 되면 그냥 이벤트만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1회에 아무개가 나와서 안타를 쳤고요. 아니 그 1회 그 다음에 뭐 아무개가 나와서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타자가 나와서 또 아웃이 되고 그래서 공수 교대가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너무 긴 기사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기사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 이벤트를 찾아서 그 중요 이벤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런 분석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요 이벤트들이 선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20일 연속 매도세다 이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무드가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야구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한 팀이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러면은 또 무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드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된 것들이 있고 지속적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새로 추가되는 무드들을 추가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무드가 판단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사를 쓰는데요. 그 사실 이 기사 쓰기가 이제 좀 약간 그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글쓰기 이거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뭐 시를 쓴다거나 뭐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시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적용을 해서 이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글쓰기를 시도해 봤더니 매우 이상한 문장들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사의 퀄리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이 출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나오는 것이 적절한가를 계속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음 단어를 생성해내는데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열고 그 밑에 단어를 하나 친 다음에 단어를 치면 밑에 그 예측되는 다음 단어들을 계속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계속 누르면 뭐 예컨대 이렇게 되죠.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 단순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추천한 문장들만 계속 입력을 하다 보면은 문장이 좀 이상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오늘 제가 강의는 못 들었지만 그 남세동 대표님이 GPT-3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너무 잘해서 굉장히 말끔한 문장을 만들긴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에 기반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다가 뭐 앞으로 GPT-4, 5, 6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그 이제 기사에 적합한 문장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그 특정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의 문장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장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이거 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에 의해서 이제 찾아내는데 보통 이제 그런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를 학습을 하죠. 언어를 학습을 하면서 아마 이제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얼굴이 동그랗다, 저 사람은 얼굴이 갸름하다, 이런 단어를 언젠가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친구가 한 얘기를 듣고 학습을 했을 수도 있고, TV나 뭐 부모님이 얘기한 걸 보고 학습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그 문장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을 학습을 할 때는 데이터를 같이 학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이 이제 시각 정보로 그걸 파악을 하겠죠. 한 뭐 1대1에 좀 가깝다. 그러면은 그 얼굴이 동그랗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코딩을 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비율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 갸름하다라고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시각 정보로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을 보고 한 이 정도면 저 사람 얼굴이 동그랗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이 컴퓨터도 비슷한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미리 이제 컴퓨터에 학습을 시켜놓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장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문장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그 문장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문장을 자른다든지 뭐 합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통해서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 로봇 저널리즘을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그 로봇 저널리즘의 가치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선거나 증시나 뭐 이렇게 이제 속보성 그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니즈를 고려한 정보의 전달. 그 기사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있는 기사는 그 매스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매스를 위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정보들을 안다면. 물론 여기서 이제 프라이버시 이슈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긴 합니다만, 개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특화된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인 백색의 기사를 만들 수가 있고, 기사의 범주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적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데이터 기반의 기사.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매일 월요일 아침에 팀장들이 그 데이터, 그 매출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해서 분석해가지고 보고서 만들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반복적인 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건 알고리즘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로봇 저널리즘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귀찮은 일을 대신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뭐 0.1초 만에 기사 보내기, 한 10,000명에게 서로 다른 기사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로봇 저널리즘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널리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보 서비스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 정말 수많은 잡음 덩어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뭔지 알고리즘이 계속 찾아서 알려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거죠. 반면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들,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로봇 저널리즘이 활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 기자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마찬가지죠. 그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기자의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초안을 몇 자 이내로 잡아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알고리즘이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제 사실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겠죠. 그러면 그걸 사람이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 그 원고를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즉 사람과 AI가 협업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로봇 저널리즘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그 19대 대선 때 저희가 SBS와 함께 대통령 선거 보도를 위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로봇이 하는 일은 투표율과 개표율, 득표율을 실시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바로 분석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SBS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건 그 선관위 정해진 시간에 그런 보도를 하는 거고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를 역전했다던가 아니면 특정 지역은 전통적으로 뭐 이제 보수 지역인데 뭐 진보 성향의 후보가 이제 표를 더 많이 얻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속보 기사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잡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은 굉장히 심플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흘러가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쓰지는 못했는데요. 하여간 대선 당일 11시부터 개표 완료 시까지 총 250여 개의 기사를 저희가 만들어서 SBS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는 이 중 170개를 선택을 해서 기사로 발행을 합니다. 생성된 사례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을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기사들은 사실은 미리 작성된 텍스트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SBS와 같이 이제 여러 기사 텍스트들을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간에 삽입되는 글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제 정의해서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이 저걸 이제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도 마지막 문단도 데이터를 분석한 문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SBS에 보냈는데 그 아래 중간 부분이 바뀌었죠. 원래 이번 대선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로라는 것이었는데 남은 표를 홍 후보가 모두 가져가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바꿔서 발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문단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그러니까 중간 문단만 조금 다듬어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저희가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5분에서 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 살짝 억울함을 느꼈던 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 때 선관위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을 해서 기사 작성을 하고 SBS 보내서 발행하기까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그런데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그냥 이제 5분, 8분 정도 걸려서 천천히 이제 기사를 수정을 해서 최종 기사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사실 뭐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이벤트에서 속보가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듬어진, 완성된 기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런 로봇 기자가 있으면 스트레이트성 기사를 만드는 기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 기사를 다루는 분은 여전히 이제 존재했고, 대신 로봇과의 협업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양의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지 않은 거죠.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그다음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협력을 할 때 아까 이제 그 버튼만 누르면 기사가 완전히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기사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클릭하면 그런 부분들이 기사에 추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야구 기사고요. 처음에 보시면 오른쪽에 초안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하다가 저 부분이 흥미로운데 저 부분의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그 부분의 기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이벤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특정 선수의 플레이 같은 것들이 포함되길 원하면 선수를 클릭을 하면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지금 슬라이드 상으로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또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텍스트 자체를 개인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삼성과 한화의 경기이죠. 그래서 삼성 팬 입장에서 한화 팬 입장에서 그 경기를 한번 기사를 써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왜곡 기사는 아니죠. 하지만 편파 기사죠. 삼성 팬 입장에서는 삼성이 한화를 이길 수 있었는데 정말 억울하게 졌다. 여기 아마 졌을걸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제 저희가 그 텍스트 기반의 로봇 저널리즘을 연구를 수행했던 과정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하다 보니까 텍스트만 계속 생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 형식의 기사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텍스트를 넘어 그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드 뉴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사용한 카드 뉴스 봇인데요. 이것도 동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민정 선수가 17일 강릉 IS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경기에서 2분 24.948초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주요 중간 계측 지점을 4회, 2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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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통과했으며 마지막 결승선을 2분 24.948초로 통과해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2위와 0.75초 차이였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전설 진선유 선수를 가장 존경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은메달은 중국 리진이가 차지했습니다. 리진이 선수의 기록은 2분 25.703입니다. 동메달은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킴부탱 선수의 기록은 2분 25.834로 1위와 0.89초 차이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김아랑 선수는 2분 25.941초로 최종 4위를 기록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에 출전한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그 텍스트 기반 로봇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몇 가지 기술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건 동일합니다.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텍스트 기사를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의미에 따라서 그 문단을 나눴죠.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뉴스라는 거는 여러 페이지로 그 기사가 나눠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이지네이션하는 기술이 사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페이지네이션한 그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뒤에 배경으로 들어갈 이미지를 자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예에서는 뒤에 그 실제 경기 사진 같은 것들도 배경으로 깔고 뭐 이런 예도 좀 있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마 중간에 보셨을 텐데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텍스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뭐 저희 기술은 아닌데 텍스트를 읽어주었죠. 이 뭐 사실 텍스트를 읽어주는 TTS 기술은 너무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네이버의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실제 그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나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이제 좀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걸 한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방선거가 아까 이제 제가 개인화된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개인화된 뉴스를 실험해 보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방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거고요. 지지하는 정당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향이 있다든지 그러면 고향 정보도 좀 관심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중앙 정치인들 중에 좀 흥미로운 사람들, 뭐 이 사람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 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후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런 프리퍼런스를 먼저 이제 조사를 한 후에 그 정보에 의해서 계속 기사를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했고요.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뭐 다음과 같이 카드 뉴스가 만들어지고요. 개인화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화 설정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관심 지역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그다음에 그 선거의 종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관심 있는 후보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력한 정보대로 이제 기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보여줍니다. 네, 저희가 이걸 만들고 나서 약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거라는 게 다들 선거 경험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정보의 양과 마지막에 선거 막바지에 가서 밤 심야쯤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정보가 달라요. 처음에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관심이 있지만 계속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선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선이 되고 뭐 결과가 이제 다 나온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제 관심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점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냥 처음에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이제 계속 뉴스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당선된 사람들도 계속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챗봇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때 시시각각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에 맞는 기사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SBS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로봇 기자를 챗봇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이었고 총선 3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총선 당일 오전부터 총선 마감 전까지는 투표율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출구조사 이후부터는 출구조사 결과를 알려주다가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개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당선 확률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 브리핑하면 전국 상황을 알려주고요. 서울은 그럼 이제 서울 정보를 알려주고 이제 각각 지역별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동영상이 조금 길어서 제가 그때 스크린 캡처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초을이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처음에 그 아침에 물어봤더니 아직 그 개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투표율을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강남갑이라고 이제 저녁 때 물어봤더니 강남갑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 당선 확률, 그럼 이제 당선 확률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미래통합당의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 알려줘, 비례대표 결과 알려줘,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챗봇 기자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강연에서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AI는 좀 동반자적인 역할,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사람을 도와서 동반자적인 역할로 이제 사람이 하는 태스크들을 같이 수행하거나 좀 도와주거나 뭐 이런 역할로 이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도 이제 그 선거,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선거의 동반자,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그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AI를 기대를 했는데 마침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잘 아는 그 친한 교수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건데 저희 서버가 접속자 폭주로 한 밤 10시 좀 넘어서 11시 가까이 돼서 서버가 죽었습니다. 서버가 그 접속자 폭주로 잠깐 멈췄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홍준표, 김부겸 이렇게 물어보시다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너 자니? 나도 졸려. 그래서 나리야 일어났어. 오타도 있었네요. 그러면서 I mean 일어났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저희가 서버를 살렸죠. 그랬다가 이제 홍준표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니까 아 이제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입력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런 챗봇이 정말 그 동반자로서 여기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동반자로서의 역할인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봇 저널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사용자 의도에 맞게 데이터를 내러티브로 변환하는 지능형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 전달의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든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저널리즘은 퍼스널라이즈되고 개인화되고 인터랙티브한 뉴스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대화형 에이전트가 확산이 되면서 보다 개인화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계속하면서 소개해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뭐 포털 같은데 어뷰징한 기사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가짜 뉴스 같은 것들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그런 어뷰징하는 기사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던가 그 가짜 기사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를 디텍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수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자동화된 팩트 체킹에 대한 연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생각도 매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가짜 뉴스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체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단순히 정보가 틀렸다고 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기만성으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고자 하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사람들의 의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 생성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썼는데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팩트 체킹을 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3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팩트 체킹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팩트 체킹을 하는 거고 이제 주로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런 일들을 하죠. 사실 팩트 체크는 저널리스트들의 오래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SNU 팩트체크, 저것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저기에서는 여러 신문사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각자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을 모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비슷한 걸로는 이제 PolitiFact, factcheck.org 이런 해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 팩트체킹의 문제는 일단 비용이 높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크라우드 소싱 팩트 체킹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팩트 체킹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그 일부가 좀 구현이 되는 경우들도 이제 좀 종종 보이고 그러긴 하는데 이 전문가 팩트 체킹보다는 훨씬 빨리 팩트 체킹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퀄리티, 편향성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파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정파성에 의해서 약간 이제 편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런 크라우드 소싱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몇몇 팩트체킹 사이트, 그 크라우드 소싱 기반의 팩트체킹 사이트는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알고리즘 기반의 팩트체킹인데 신속한 팩트체킹을 할 수가 있고 정파성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고 이제 그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매우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만성 이런 걸 알고리즘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팩트 체킹이라기보다는 팩트 베리피케이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팩트 체킹과 베리피케이션은 매우 다른 얘기인데 팩트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정도만 체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어쨌든 팩트 체킹을 하건 팩트 베리피케이션을 하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클레임이고요. 이게 팩트 체킹이 필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 정치인이 토론에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제 토론에 나오기 위해서 잠을 푹 잘 잤습니다. 이런 얘기는 클레임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이런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클레임을 서포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 그게 이제 2번째고 마지막으로 디시전 혹은 저지먼트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레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find claim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evidence를 찾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저걸 이제 종합해서 verification을 하는데, 이제 앞부분을 이제 진하게 해놓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을 찾는 게 연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계인데, 클레임이라는 거는 important factual claim, unimportant factual claim, 그 다음에 no factual clai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정치인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제 잠을 푹 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no factual claim이죠. 그거는 factual claim일 수도 있겠네요. 잘 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no factual claim을 판별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unimportant factual claim을 찾아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my mother enjoys cooking, 저런 것들은 검증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쿠킹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저거는 팩트가 아니죠. 하지만 저건 중요한 팩트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팩트는 뭐 저 위에 있는 거죠. 이제 국방비에 얼마를 썼다, 뭐 혹은 지금 우리나라가 GDP가 몇 년째 추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이런 것들은 이제 important factual claim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을 찾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질문을 주고 어떤 문장을 주고 이게 factual claim인지 no factual claim인지, 뭐 factual claim이면 important한 건지 unimportant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낸 다음에 이 문장이 가지는 여러 피처들이라고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간 명사,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추출해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뭐 이제 important factual claim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NLP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클레임 버스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새로운 문장들이 들어올 때 대응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저 피처들을 정의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딥러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제 GPT-3, BERT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매우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레임이 찾아지면은 어떤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클레임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기술들이 뭐 먼저 도큐멘트를 찾고, 이 문장과 클레임과 관련 있는 도큐멘트를 찾고, 그 도큐멘트 내에서 이 문장을 서포트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찾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서포티드다, not 서포티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팩트 베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자동화된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개발만큼이나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확보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인데,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정보 내에서만 팩트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킹이 아니라 팩트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미 존재하는 정보 내에서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를 팩트 체크에 그 검증 소스로 사용할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피디아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위키피디아를 이용을 해서 팩트 베리피케이션 연구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는 위키피디아의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제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데이터는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내 일간지 기사를 검증의 소스로 사용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일간지 기사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저작권 이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편향성 이슈도 발견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는 인간 팩트 체크가 팩트를 검증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자동화된 팩트 체킹은 언론이 이야기하는 팩트 체킹보다는 이 검증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그냥 좀 희망적인 말을 하자면 앞으로 이제 로봇 저널리즘이 많이 활용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크로 엄청난 양의 가짜 정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알고리즘이 만든 것에는 분명히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데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의 로봇 저널리즘과 팩트 체킹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팩트 체크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또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팩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들었는데요. 팩트라는 건 뭐 저도 생각하기에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중간에 말씀하셨던 편향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자극성 부분에 대한 그 판별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그 삼성과 뭐 두산이 4대 5로 했을 때 삼성이 이겼다, 두산이 졌다 이 각각에 대해서 편향성 부분이 보여지는 반면에 객관적이라면 그냥 몇 대 몇 이게 제일 중립적인 표현인데 때에 따라서는 어디가 이겼다, 어디가 졌다라는 부분은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사가 어떤 정도의 편향성을 가졌다라는 걸 좀 판별하는 기준을 좀 만들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봇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기사를 보면 좀 자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시선을 끌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기사의 제목은 평어에 비해서 작성 강도가 몇 %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나타내 주는 것이 오히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이 이제 행동 심리학에 보면 이제 사람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부분에 더 끌리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의 진실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네, 사실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편향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까지 이제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것들은 이제 연구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야구 경기 같은 데서는 저희가 이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이 5대 4로 졌다 그러면은 두산 팬 입장에서는 진 게 맞는데 삼성 팬 입장에서는
이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깊이 있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편파성이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처럼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두산 팬 입장에서 삼성 팬 입장에서 서로 다른 기사를 써준다면 데이터가 왜곡이 되지 않는다면 편파적이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정치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 정의 문제로 간다거나 이러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편파성이라는 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기사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보다 약간 편향적인 그리고 네. 또 선정적인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 예. 마이크 드리시고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 이전에 뭐 로봇 저널리즘이 이제 처음 국내에 소개됐을 때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동반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현실화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팩트 체크에 관한 내용도 처음에 이제 팩트 체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핫했을 때 뭐 코너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였고 뭐 그랬을 때보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팩트 체크가 뭐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대량의 정보들을 뭐 좀 막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교수님의 의견도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뭐랄까요, 현실적인 것과의 타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글로벌한 동향인지 아니면 교수님의 개인의 의견으로 좀 보는 게 맞을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글로벌한 연구도 그런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그런 연구들 도 좀 많이 이제 위조된 영상인지 아닌지 찾아내는 연구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더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만들어내는 불편한 현실들을 좀 이렇게 좀 찾아내고 좀 고쳐 나가보자, 뭐 이런 측면의 연구들이 사실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강연에 또 질문하실 분. 네, 회장님께서. 네. 오늘 회장님이 가장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걸 연 거니까요. 사실 그 이제 그러니까 인간하고 협업,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이제 잘리지 않고 인공지능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발전 속도나 글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교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뤄 짐작해 보면 사실은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기가 처해질 가능성이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보이는데, 그게 이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뉴스 분야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으신지,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여러 이제 뭐 학교에서나 외부에서나 강의를 할 때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는 AI가 접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GPT-3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인간의 통찰력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이제 질문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 GPT-3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딥러닝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걸 읽어보면 매우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알고리즘이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대체를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스트레이트 기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제 포털의 시스템과 매우 큰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기사를 올리고 빨리 클릭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서 그냥 뭐 예컨대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비판받는 드라마를 보면서 기사 줄거리 작성해서 올렸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사들은 사실은 알고리즘이 충분히 다 대체하거나 사실 대체할 필요도 없는 분야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저는 그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GPT-3 같은 것들이 던져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이 데이터들 간의 숨어 있는 관계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언론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 원래 그 방향이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 한 알고리즘이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통찰력, 기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기자다라고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이준환 교수님의 강연 인공지능 글쓰기와 가짜뉴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이저 X 대표이신 남세동 대표님의 인공지능과 미디어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터아츠 박찬재 대표님의 인공지능 음악 창작 비즈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환 교수님의 인공지능 글쓰기와 가짜뉴스, 이렇게 3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지표가 됐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팩트 체킹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또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방법들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알찬 강의와 또 패널들이 함께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내일 순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